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많은데 따뜻한 얘기들도 많이 전해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날씨까지 무척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영상 7도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또 격변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항상 감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부 폐어푸드 도시에 실현되다라는 이제 챕터 7인데 치유하는 농업의 시작이라는 이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의 회복을 꿈꾸다. 결국은 고장난 DNA도 먹거리로 인해서 개선된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거리의 회복을 꿈꿔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이 참여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깨달음과 조화라는 가치를 버리고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온 지난 세월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렸고 이는 우리 삶의 통합적 건강을 파괴했다. 궁극적으로 문화와 영적인 가치들마저 오염시켰다. 먹을거리를 차가운 이윤 중심의 시스템으로 옮겨 놓았으며 우리는 먹을거리와 인류 사이에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주는 성찬이 제품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몸 자체도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몸조차도 상품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제품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지난주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우리 몸도 어쩌면 옥수수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쨌든 간 또 이제 뭐 탄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기적의 사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예. 어쨌든 간 이렇게 사과가 썩어가다가 자연 치유가 아니고 자연 농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과도 이제 제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병충해 강해지는 그런 사과들이 재배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보면 생명을 주는 음식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는 사과나무가 만들고 쌀은 벼가 열매를 맺어 얻게 되지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몸으로 쌀 한 톨 사과 한 개조차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과나무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과나무가 살아가기 쉽도록 거들어주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역할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무엇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은 문화를 정의하고 가족을 정의하고 축제를 정의하고 행사를 정의하는 존재였다. 예를 들어 서양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먹는 음식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명절 음식이 있다. 음식은 원형질 구조 이상의 것이다. 음식은 생명이다. 생명은 생명을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 생명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저자 SBS 스페셜 생명의 선택에서 얘기가 하는 겁니다. 신동아 PD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은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죽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죽어간다라는 거를 좀 한 번씩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화의 주요 기둥을 이루는 것은 전문화, 단순화, 관례와 기계화이다. 하지만 농업은 생물학적인 영역이다.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것은 전문화되지 않으며 단순화되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농업은 근본적으로 산업적 시스템이 아닌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이 단순히 온난화가 돼서 얼음 속에 있든 예전에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팬데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 종의 다양성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생물 종이 다양하게 있으면 바이러스들이나 박테리아들도 넓게 퍼집니다.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생물종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종류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이라는 사태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올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온난화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질병에는 더더욱 강해지는 게 자연의 생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다음 100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을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도 기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농법을 하고 뭐 비싼데 그걸 어떻게 먹겠느냐, 사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조금씩. 예. 그래서 172페이지 이제 챕터 8이 되는데 도시농업으로 희망을 엿보다 챕터 8인데요. 도심에서 요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수경 재배에서 한 건물에서 위층서부터 아래층까지 다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수경 재배들도 하고요. 또 옥상이나 이런데 뭐 고추를 심는다든지 상치를 심는다든지 토마토를 심는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으로 희망을 엿보다 챕터 8인데 도시농부로 살아가다 그래서 음식정원 얘기가 나옵니다. 먹거리로 정원을 꾸미는 음식정원이다. 미국의 예예요. 더 베이스 씨는 이른바 도시농사꾼이다. 도시농업은 상업적 농업 시스템이 야기한 먹을거리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일종의 저항운동이다. 이제 불안한 거죠.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토마토조차도 GMO 식품의 1호가 토마토였거든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연에서 햇빛을 받고 창조주께서 만들어준 그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뭐 성경적인 얘기로 따라간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먹던 그런 음식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농약을 덜 치고 해서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입장인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아이들을 위한 상교육장이 되곤 한다. 예. 아이들이 그 도시농업을 보러 온다는 거죠. 농사가 잘 되다 보니 가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수확이 넘친다. 그래서 이젠 인근의 레스토랑에 채소를 판매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상추나 고추를 길러 따먹으면 안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여가를 보낼 수도 있다.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데 그 아이들이 채소를 잘 먹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리를 직접 같이 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그 채소를 가지고 그럼 자기가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도 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물은 기르는 사람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데 이는 세상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충족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생명을 귀하게 돌보면 그보다 더 귀한 치유가 찾아온다. 옥상 농장은 환경적 경제적 효과도 가져온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실험을 했었죠. A라는 교수는 온실에 들어가면 꽃들을 이쁘다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뭐 물도 주고 막 이랬어요. B라는 조교는 가면 뭐 못된 것들 그리고 가위로 막 잎사귀도 한 번씩 자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B 조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잎들이 오므라드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식물이라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뉴욕의 맨해튼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는 양복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이제 못 믿겠는 거죠.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을. 그래서 184페이지는 삶을 바꾸는 도시농업이라는 얘기가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앤손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일종의 깽단이었죠. 깽단.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 농사를 지으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챕터 9장이 시작되는데 정의를 실현하는 음식 페어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힘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은 거대한 힘을 품고 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 몸에 좋은가 나쁜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의 구조,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생존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긴장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문화는 한 사회가 자연 상태의 야생을 일정한 틀에 맞게 변화시키는 일종의 문제 해결 장치이자 계략이다. 음식은 문화를 규정한다. 음식을 차린다는 것은 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차려내는 일이다. 우리의 식탁은 문화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예. 저도 제가 즐겨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해주셨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에 기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고 맛이 있다 없다의 문제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 대대로 내 살과 피에 흐르는 그 모든 것과 DNA에 포함 모든 것과 또 우리 민족이 지녔던 그 모든 문화의 총체가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부 서구식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고전의 동양의 사고방식과 그런 문화적인 패턴을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부턴가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전부 다 서구화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되게 슬펐던 게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먹는 거를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가? 영화 배우였는가? 하여간 그랬는데 영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거위에다 물을 먹여가지고 간을 땡땡 붓게 해서 그 요리를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거위는 애완용이 아니고 개는 애완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문화의 차이인 것이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를 먹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었겠죠. 그러니까 문화인데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 뿐더러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꿔버리면 우리 문화도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이 좀 알아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전과 달리 건강한 먹거리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다. 이는 큰 문제다. 최소한 먹거리의 질 자체가 계층 간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시대는 없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나 이런 정크푸드들을 먹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득의 불균형이 건강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저소득층은 지금 당장 얼마의 돈으로 음식을 살 것인가만 생각하지요. 10년 후 이로 인해 당뇨병 등 만성질병에 걸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베버리 힐스나 이런 아주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들이 사는 곳이나 흑인들이 사는 곳은 굉장히 뚱뚱하고 비만이 심하고 전부 그런 정크푸드들을 먹으니까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인권이다. 19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공급하고 영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해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 당장 끼니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모르고 그냥 남들도 먹으니까 라고 먹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 게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미각 회복을 꿈꾸는 맛있는 혁명 그래가지고 이제 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음식 정의를 완성하는 두 번째 기둥은 농민, 그 중에서도 지역 농민에게 정당한 몫을 찾아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통회사들이 그냥 뭐 밭대기를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도 계약한 그 금액으로 다 싹쓸이 해가고 김장철 같은 때 되면은 이제 김장을 하려면 소비자들은 작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김장을 하려고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씩 갔었거든요. 다행히 김장철이 딱 됐을 때는 뭐 세 포기에 뭐 8,000원 정도로 떨어져서 뭐 모두 김장을 할 수 있었긴 했겠지만 그런 농민들을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깨진 시민들이 깨시민들이 직거래를 하든 아니면 정말 뭐 공동구매를 하든 해서 농민들도 윈윈하고 농민들도 승리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정당하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챕터 10인데 생명의 기적을 위하여 그래서 무병장수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7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카디바 섬이라는 이제 섬에 사는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키다바 섬 원주민은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석기 시대의 식생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겐 늙으면 병이 생긴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돌연사가 없다. 갑작스럽게 죽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연에 맞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 병 걸려서 죽는다라는 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려서 죽는 원주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떠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제 208페이지에 태교의 후속 유정학 얘기가 나오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적 지식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전통사회가 경험을 통해 발견하고 축적한 지식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미신적 요소와 모호한 소망적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과학이 옳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옳은 것은 아니니 민간 지식의 모든 측면을 일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방송에서 나왔고 이 책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저도 이제 예전에 고대에서 통합의료를 할 때 자연치유 쪽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지만 피가 탁하다라는 표현을 썼더니 피가 탁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럼 검사할 수 있냐라는 그 레지던트인가 하는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땐 저도 젊었고 혈기가 넘쳐서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주사기로 피 빼도 그건 의사법에 저촉 안 되게 그런 법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자기네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과학이 다 맞습니까, 사실은? 만류 인력이 다 맞냐고요. 아원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깨지는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옳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옳은 것은 아니니 민간 지식의 모든 측면을 일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시 부족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치아가 썩는 이유는 영양 부족 때문이다. 모든 원주민 부족들의 식단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래서 치아가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214페이지에 진짜 슬픈 얘기지만 지금 우리는 음식을 생산하는 모든 단계에서 조상들이 했던 방식과는 반대로 하고 있다. 정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삼겹살 안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후손들은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고 있죠. 또 최소 권장량이란 말도 이상하다. 그럼 최대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 왜 최대가 아니고 최소인가? 왜 건강과 행복을 최대하는 수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권장할까? 문제는 최대치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정확하게는 최적치를 아무도 모른다. 최소 권장량은 말 그대로 생존하기에 즉 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섭취량을 규정할 뿐이다. 다만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정도면 건강에 해가 없다 해서 괜찮다로 나아가 그 정도면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식의 오해가 생겼을 뿐이다. 이런 인식은 현대인이 직면한 노화 질병이라는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치라고 하는 것들은 비타민C 같은 경우 70ml인데 70ml를 먹으면 뭐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나와서는 비타민C 먹어서 비싼 옷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70ml라고 하는 괴혈병이 안 걸리는
양이 70ml거든요. 그럼 괴혈병만 안 걸리면 건강한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219페이지에 달콤한 탐닉은 영양의 불균형을 부르는 현대의 흑사병이다. 설탕 자체가 원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섭취해야 할 다양한 영양소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원래 사탕수수에는 당분 외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지만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라진다. 흰쌀, 흰밀가루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식이 쌀인 사람들에게 설탕과 정제 곡물의 영향은 치명적이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쌀에서 제거된 탓에 체내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한다. 단지 섭취를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부족한 비타민 B군을 몸에서 대신 빼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피곤하고 그나마 모아놓던 영양소도 뺏겨 이중으로 고통받는다. 이 같은 이유로 설탕 역시 체내에 축적된 비타민을 고갈시킨다. 흰쌀에 흰설탕이 함께 먹으면 문제는 배가 되고 마지막에는 병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222페이지에 자극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이용해 우리의 정신까지 조종하려 든다. 덕분에 우리는 싸구려 음식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먹으면서도 우아하고 고상한 이른바 고급 음식 문화를 향유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산다.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에 능한 기업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 허위 의식을 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유도하고 변형해 결국은 물건을 사게 만들고야 하는 상술과 이윤을 향한 탐욕이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신성한 성찬의 영역까지 오염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렇고요. 뭐를 하나 드셔도 비타민 B한 티아민이 있어야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흰밀가루나 흰설탕 이런 데는 비타민 B군이 싹 정제되기 때문에 설탕을 먹게 되면 먹어도 대사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결국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비타민 B군이라도 충분히 챙겨 먹는 또 한 주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